자, 오늘은 태권도 시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체육관에 체육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후 3시 체육 시간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넓은 체육관 바닥에는 파란색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학생들은 그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아이들의 눈빛도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누가 먼저 나와서 시범을 보여줄까요? 선생님이 물었을 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지훈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훈은 한복을 연상시키는 깔끔한 하얀 도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운동복을 입은 다른 학생들과는 사뭇 달라 보였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지훈의 얼굴에는 차분함이 스며 있었어요. 좋아요, 지훈. 그럼 상대는 누가 할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클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클로이는 이 학교 교장의 딸로 평소 학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금발 머리를 높게 묶고 빨간 운동복을 입은 클로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을 바라봤죠. 내가 할게요. 클로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클로이는 교장의 딸이라는 특권 의식이 강한 편이었거든요. 두 학생이 매트 중앙으로 나오자 체육관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태권도식 인사를 했어요.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에서는 예의와 품격이 느껴졌죠. 반면 클로이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작. 선생님의 신호와 함께 클로이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거친 주먹질을 하려던 순간 지훈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몸을 비켜내더니 정확하고 절제된 발차기 한 번으로 클로이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클로이는 그대로 매트 위에 넘어졌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지훈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클로이를 일으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지훈의 손을 뿌리쳤어요. 자존심이 상한 클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체육 수업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클로이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괜찮아? 라고 물어봤지만 클로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모든 학생들 앞에서 한국에서 온 조용한 유학생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짓밟았거든요. 특히 교장의 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면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클로이가 친구들에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방심했나 봐. 진짜 실력이라면 말도 안 되지. 아마 운동을 좀 했나 보네. 그날 이후부터 클로이의 행동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지만 지훈을 향한 은근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이틀 후 월요일 아침, 지훈이 사물함을 열었을 때 안에서 구겨진 종이와 음식,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당황스러워하며 조용히 치웠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클로이는 친구들과 함께 킥킥거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이 발표를 할 때면 클로이와 친구들은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맞아, 좀 거만해 보여. 이런 식으로 다른 학생들에게도 지훈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했죠. 점심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지훈이 식당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클로이와 친구들은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때때로 지훈을 힐끔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클로이는 마침내 결정적인 수를 두었어요. 집에 돌아온 클로이는 아버지인 윌슨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클로이는 교묘하게 거짓된 불만을 제기했어요. 지훈이라는 한국 학생이 체육 시간 이후로 계속 거만하게 굴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뭐가 대단한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클로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도전했던 일이나 지훈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던 일은 모두 감췄어요. 대신 지훈이 마치 다른 학생들을 얕보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꾸며냈습니다. 윌슨 교장은 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유학생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겸손함을 가르쳐줘야겠어.
교장의 마음속에는 지훈에게 교훈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전교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그 자리에서 지훈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리버사이드 고등학교는 연례 체육대회로 떠들썩했습니다. 큰 체육관에는 형형색색의 응원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반 티셔츠를 입고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체육관 한쪽에 설치된 임시링에서는 다양한 경기들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지훈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관람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크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체육대회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윌슨 교장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학교에 태권도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지훈 학생이죠. 순간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지훈은 당황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왜 갑자기 자신이 호명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훈 학생, 무대로 나와주세요. 교장의 목소리는 강요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어요. 오늘 지훈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장이 말을 마치자 체육관 입구로 덩치가 큰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레깅스와 화려한 스포츠 브라를 입은 그녀는 분명히 프로레슬링 선수였어요. 근육질 몸매와 위압적인 체격이 한눈에 봐도 전문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뒤로 묶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링 쪽으로 다가왔어요. 와, 저게 뭐야? 진짜 프로레슬러잖아.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어떤 학생들은 흥미진진해했지만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작 고등학생인 지훈이 프로 선수와 경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관람석에서 클로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지훈이 제대로 된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내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지훈은 링 위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올라온 이상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레슬링 선수는 지훈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꼬마가 상대라고. 선수가 중얼거렸어요. 뭐 쉬운 돈벌이네. 교장은 마이크를 들고 다시 말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력을 확인하는 친선 경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친선 경기가 아니라 지훈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적인 설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체육관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경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훈련과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의 실력을 믿기로 했습니다. 체육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링 위에 올라선 지훈과 프로레슬링 선수의 체격 차이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지훈은 키가 160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는데 상대방은 키가 175cm의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전문 선수였거든요. 관중석의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런 게 말이 돼? 고등학생이 프로 선수랑 경기를 한다고. 너무 위험한 거 아냐?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일부 학생들은 이미 결과를 예상한 듯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클로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관람석 앞자리에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교훈을 받겠네. 클로이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항상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현실을 깨달을 때가 됐지. 링 위에서 프로레슬링 선수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내 상대라고. 그녀가 목을 좌우로 돌리며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농담도 정도가 있지. 다치지 않게 살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훈은 상대방의 도발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꾸민 일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교장석에서 윌슨 교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클로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저 아이가 얼마나 건방진지 깨닫게 될 거야. 교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윤이 굴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관중석에서는 더욱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녀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태권도를 한다고 해도 프로 선수인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학생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누구도 지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학생들은 지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평소 지윤이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저런 상황에 지윤을 내보낸 거야?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프로레슬링 선수는 링 한쪽에서 몸을 풀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경기는 그저 쉬운 쇼에 불과했어요. 빨리 끝내고 돈이나 받자. 그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심판 역할을 맡은 체육 선생님이 링 중앙으로 나왔어요. 자, 두 선수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나왔습니다. 이런 매치업은 그에게도 처음이었거든요.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권도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양손을 허리춤에 가져가는 정통 태권도 자세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만 집중했어요. 좋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링 위의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시작!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프로레슬링 선수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지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직도 이 경기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리 와봐 꼬마야. 프로레슬러가 손짓하며 지윤을 부렸습니다. 완전히 상대를 얕보는 태도였어요. 관중석에서는 저런 식으로 해도 되나?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하는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지윤은 침착하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프로레슬러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동안 지윤은 자신의 중심을 낮추고 집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태권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프로레슬러가 지윤을 붙잡으려고 팔을 뻗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윤이 움직였어요.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몸을 회전시키더니 오른발로 정확하고 강력한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의 속도와 정확성은 마치 오랜 시간 연마한 예술작품 같았어요. 쾅! 발차기가 프로레슬러의 옆구리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프로레슬러는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링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어 했거든요. 고작 고등학생인 지윤이 프로 선수를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쓰러뜨린 것이었으니까요. 클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링을 바라봤습니다. 지윤이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어요. 관중석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진짜야? 꿈 아니야? 와, 대박. 여기저기서 놀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장석에서 윌슨 교장의 얼굴도 경직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윤을 곤경에 빠뜨리려던 의도가 오히려 그녀의 실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링 위에서 프로레슬러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틀거렸어요. 이게 뭐지? 그녀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상대방이 쓰러진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준비 자세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술보다도 예의와 배려였거든요. 시간,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심판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로 선수가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간단히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윤을 걱정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정말 고등학생이야? 태권도가 저렇게 강한 거였어? 완전 대박이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로레슬러가 다시 일어서며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프로레슬러가 천천히 일어서며 지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방금 전의 일격으로 지훈의 실력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에 보통이 아니네. 그녀가 중얼거리며 자세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어요. 상대방이 쓰러진 순간부터 지훈의 마음속에는 승부욕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프로레슬러가 다치지 않았는지, 자신의 발차기가 너무 강했던 건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프로레슬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기 중에 상대방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관중석의 학생들도 지훈의 행동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저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걱정하네. 진짜 멋있다. 태권도가 저런 건이었구나. 처음에는 단순히 실력에 놀랐던 학생들이 이제는 지훈의 인품에 더욱 감동하고 있었어요. 프로레슬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너 정말 고등학생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태권도식 인사를 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구부리는 그 모습에서는 진정한 무술인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프로레슬러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지훈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도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나도 고마웠어. 프로레슬러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치기 시작한 박수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갔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체육관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와, 지훈. 대박이다. 정말 멋있어.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감탄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은 물론이고 지훈이 오히려 영웅이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 클로이가 친구에게 속삭였지만 친구들도 이미 지훈의 매력에 빠져 있었어요. 교장석에서 윌슨 교장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을 믿고 지훈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는데 오히려 그녀의 놀라운 실력과 인품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링에서 내려오며 주변 학생들에게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목받는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심판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지훈 학생의 실력과 더불어 스포츠맨십도 훌륭했어요. 박수는 더욱 커졌고 지훈을 부르는 환호성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순간 지훈은 단순히 실력 있는 학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체육대회가 끝난 후 체육관은 여전히 흥분과 감탄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방금 목격한 놀라운 장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지훈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완전 영화 같았어. 윌슨 교장은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 지훈의 학적부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일을 하나씩 펼쳐보던 중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의 이력서에는 한국 청소년 태권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도 우승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었다니. 교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딸의 말만 믿고 지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더욱이 국제적인 수준의 실력을 가진 학생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학교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지훈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고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지훈아,
우리랑 같이 앉을래? 태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더욱 놀라운 일은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체육대회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고등학생이 프로 선수를 이긴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윤 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되었나요? 지윤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녀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갖춘 모습이 더욱 화제가 되었거든요. 클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질투와 증오로 지윤을 괴롭혔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자신의 거짓말을 믿고 지윤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조회 시간, 윌슨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모든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들었어요. 학생 여러분, 지난 금요일 체육대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의 지윤 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과 인품이었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윤 학생에 대해 잘못 판단했습니다. 교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지윤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체육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장의 공개 사과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학생들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했어요. 윌슨 교장의 공개 사과가 끝난 후 체육관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학생들은 그녀의 품격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조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각자 교실로 향하는 동안 교장은 클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클로이야, 아빠 사무실로 와라. 교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클로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장실 문이 닫히자 윌슨 교장은 책상에 앉아 딸을 바라봤어요. 클로이, 너 정말 지윤에게 그런 짓을 했니?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고 친구들과 함께 따돌렸다는 게 사실이니? 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까지 했고. 죄송해요, 아빠. 클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질투가 났어요. 지윤이가 저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클로이야, 아빠는 정말 실망했다. 내가 이런 아이였다니. 그리고 내가 너의 거짓말 때문에 무고한 학생을 곤경에 빠뜨릴 뻔했잖니. 정말 죄송해요. 클로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는 지윤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방과 후 봉사활동을 하게 될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하는 거다.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클로이는 용기를 내어 지윤을 찾아갔습니다. 지윤은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클로이가 다가오는 것을 본 지윤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윤아.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윤은 책을 덮고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에요. 두 사람은 도서관 구석의 조용한 자리로 이동했어요. 클로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아, 정말 미안해. 클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사물함에 쓰레기 넣은 것도, 친구들과 뒷담화한 것도, 그리고 아빠에게 거짓말한 것도. 지윤은 조용히 클로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지만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있었어요. 난 내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 클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질투했고 너를 괴롭혔어. 정말 어리석었어. 클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특히 체육 시간에 내가 나를 일으켜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 손을 뿌리친 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클로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 정말? 클로이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내서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클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아. 물론이야. 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로 시작해보자. 클로이는 망설이지 않고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화해였어요. 그날 이후 클로이와 지훈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클로이는 지훈에게 태권도의 정신을 배우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정윤아입니다. 18살이에요.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1학년에 재학 중이죠. 미국 병원에서 주최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해외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해부학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셔서 선발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부터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교복처럼 보이는 검정 블레이저에 흰 셔츠, 짧은 체크 치마 차림이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입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등학생처럼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앳된 외모 때문에 공항 직원들도 저를 미성년자로 오해했죠. 학생,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하며 묻더라고요. 그때마다 의대생이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이코노미 14A였어요. 옆자리에는 금발의 미국인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리처드 블레이크라는 분이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미국의 억만장자였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명품 정장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뭔가 거만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거든요. 리처드는 승무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이 미지근하다, 좌석이 불편하다며 계속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무시했어요. 제가 인사를 건네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처음 타는 국제선이라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맞게 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영어로 의학 용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미국 의대생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가방 속에 넣어둔 해부학 교재를 꺼내 복습하려 했지만 리처드의 차가운 시선과 기내의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략 5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의학 교재를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신문을 읽다가 잠이 든 상태였죠. 기내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일정하게 들려오는 평범한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옆자리의 리처드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꼬대인 줄 알았어요. 헉, 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고개를 돌려보니 리처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목을 감싸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평소 거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서툰 영어로 물어봤지만 리처드는 대답 대신 목을 더 세게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점점 파래지기 시작했죠. 이건 분명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응급 상황의 증상들이 떠올랐거든요. 기도폐쇄의 전형적인 징후였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처드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지면서 헐떡거리기 시작했어요. 양손으로 목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술도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있었죠. 의대에서 배운 청색증 증상이었어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때 리처드가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통로 바닥에 넘어진 거죠.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어른들은 당황해서 웅성거렸죠. 승무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금발의 젊은 승무원이 리처드의 맥박을 재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호흡이 어려워 보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다른 승무원이 응급처치 도구를 가져오려 했지만 기내에는 전문적인 의료 장비가 부족했죠. 산소 마스크와 기본적인 응급 키트뿐이었습니다. 승무원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보였어요.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혹시 의료진 계십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분이 계시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승무원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죠. 리처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파래지면서 의식도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거든요. 의식을 잃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는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 필기용으로 사용하던 검은색 볼펜이었죠. 뚜껑을 빼고 펜심을 제거해서 속이 빈관 형태로 만들었어요. 잠깐 뭐 하는 거야? 옆에 있던 미국인 남성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제가 볼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뭘 하려는 거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승무원도 저를 막으려고 다가왔죠. 기도 확보가 안 되면 질식사해요. 저 서울대 의대 재학생입니다. 제가 영어로 말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학생 아니야. 위험해.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리처드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응급기관절 기술이 떠올랐어요. 물론 실습으로만 해봤지 실제 환자에게 시행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죠. 목의 해부학적 구조, 절개 위치, 각도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었어요. 저는 리처드의 목 앞쪽을 만져보며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응급기관절개를 해야 하는 부위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위험하다, 멈춰라 하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저는 집중했어요. 볼펜을 정확한 각도로 잡고 리처드의 목에 찔렀습니다. 피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확한 깊이까지 들어간 후 볼펜통을 기도에 삽입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죠. 그 순간 리처드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우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볼펜통을 통해 들어가고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색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파랬던 입술도 점점 분홍빛을 되찾았습니다. 승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막으려던 사람들도 이제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진짜 살렸다. 다른 승객 도움이 될 수 없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무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젊은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리처드의 맥박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응급기관절 기술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혔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예요. 리처드의 호흡이 안정되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변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 장면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제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해 줄까요? 비행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까지 리처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볼펜을 통한 응급기관절 기술 덕분에 호흡이 원활해졌고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어요. 승무원들은 제게 고마워했고 몇몇 승객들도 잘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그런데 착륙 후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만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관련 당국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승무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고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FBI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총 5명 정도였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성이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정윤아 맞습니까? 영어로 물어보더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뭔가를 꺼냈어요. 수갑이었습니다. 기내에서 흉기 사용, VIP 대상 폭력 혐의로 연행합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잠깐요. 저는 그분을 살렸어요. 제가 항변했지만 요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도 없었어요. 제 서툰 영어로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죠.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권리 고지를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내에 있던 승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리처드를 도우려고 했던 중년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애는 살리려고 한 거였어. 내가 다 봤다고.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다른 승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죠. 맞아. 그 소녀가 생명을 구했어. 체포할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FBI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은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청취하겠습니다. 딱딱하게 말하며 저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처음 와본 외국에서 통역도 없이 혼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공항 로비로 나가는 길에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소녀, 왜 억만장자를 공격했나? 동기가 뭐였나? 테러와 관련이 있나? 자극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제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됐어요. 한국 18세 소녀, 억만장자의 목을 찌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만 나왔어요. 응급처치를 하는 장면은 없었죠. 언론은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뉴스가 보도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구치소 차가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통역관도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철창, 그리고 낯선 언어들이 오가는 소음 속에서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통역관도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죠. 간수들이 영어로 뭔가 말해도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서툰 영어 실력으로는 복잡한 법적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한국 영사관에서 파견된 통역관이 왔습니다. 김영수라는 이름의 50대 중년 남성이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이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모국어였거든요. 통역관을 통해 알게 된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리처드 블레이크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억만장자였고 정치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에게 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역관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분을 살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리처드의 반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도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와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노 코멘트만 반복할 뿐이었죠. 왜 자신을 살린 사람을 변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리처드의 변호인단은 화려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들이 총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저를 적극적으로 기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확인 중이라며 애매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제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연일 방송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며 울음만 그치지 않으셨대요. 우리 유나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라며 호소하셨지만 한국 언론들도 미국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어요. 진실은 관심 없고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했어요. 제 재학 상태와 연수 프로그램 참가 자격에 대해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라는 이유였죠.
교수님들조차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구치소에서 보내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 3번 나오는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는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리처드가 쓰러지고 제가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체포되는 장면이요. 깨어나면 현실이 꿈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며칠째 면회객도 없고 소식도 없었어요. 통역관이 가끔 와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씨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말만 반복했죠. 도대체 그분은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절망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대로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의 꿈도 미래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치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멀게 느껴졌어요. 구치소에서 엿새째 되던 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통역관 김영수 씨가 평소보다 빠른 시간에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나 씨, 큰 변화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국의 한 뉴스 채널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공개되는 영상은 지난주 발생한 기내 사건의 전모를 보여줍니다. 리처드 블레이크 씨의 비서가 촬영한 미공개 영상이 제보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기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쓰러지고 승무원들이 당황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펜을 꺼내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도 완전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침착하게 기관절 개수를 시행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는 승객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없었다면 그분은 죽었을 거예요. 완전히 의학적인 처치였어요. 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특히 처음에 저를 말리려 했던 미국인 승객도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녀는 영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응급의학 전문의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마이클 존슨 박사였습니다. 이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완벽한 응급기관절 개술이었습니다.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적절한 깊이로 시행됐어요. 의대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는 이런 응급처치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만약 그 학생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리처드 블레이크 씨는 뇌사 상태가 됐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항공사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승무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정유나 승객의 행동은 순전히 인명구조 목적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내에서 발생한 의료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여론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18세 소녀, 억만장자의 목을 찌르다라는 제목은 한국 의대생, 기적적인 응급처치로 생명구해로 바뀌었어요. 댓글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나이에 그런 판단력이라니 대단하다. 진짜 의사가 될 제목이네. 처음에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내용들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우리 학생이 자랑스럽다며 입장을 번복했어요. 교수님들도 제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드디어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대요. 우리 딸이 사람 살렸구나라며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통역관이 전해줬어요. 국제의료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제 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18세 의대생의 침착한 응급처치가 화제가 된 거였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처드 블레이크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통역관 김영수 씨는 이번 기자회견이 유나 씨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다며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기자회견은 리처드의 회사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었죠.
리처드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작은 붕대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응급처치를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간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리처드의 첫 마디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용감한 젊은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유나라는 한국의 18세 의대생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제가 평생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 말에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20여 년 전,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소중한 동업자가 있었어요. 정은혜라는 분이었죠. 저보다 나이는 많으셨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누구보다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공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어요. 정은혜 씨는 직원들을 대피시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을 잃게 만든 거예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당시 7살이었던 아이였죠. 저는 그 아이를 찾아 책임지고 싶었지만 유족들이 저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죄인이었으니까요. 리처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은혜 장학재단이었어요. 정은혜 씨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도우면서 언젠가는 그분의 딸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유나 씨가 받은 미국 연수 프로그램 장학금도 바로 그 재단에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바로 그 아이인 줄 몰랐어요. 성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재혼하셨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찾던 그 아이가 20년 후에 제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정은혜 씨의 딸이 정은혜 씨의 은혜를 갚아준 셈이죠.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정유나 씨의 어머니 이름도 은혜인가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은혜 씨예요. 재혼 후 성이 바뀌셨지만 저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동업자의 따님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유나 씨를 은혜 장학재단의 공식 장학생으로 모시고 최고의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의 어머니께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리처드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모든 것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먼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했어요. 정당한 응급의료행위라는 결론이었죠. 구치소에서 나올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수갑이 아니라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영웅이 나온다며 환호해 주었어요.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버드 의대 연수 프로그램 특별 참가 기회였어요. 원래 계획했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1년간의 장기 연수였습니다. 그것도 모든 비용을 은혜 장학재단에서 지원해준다는 조건이었죠. 장학금 수여식에서 공식 명칭을 확인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은혜 메디컬 아너 스칼라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은혜 의학 우등 장학금이었어요. 은혜, 엄마 이름이었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리처드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정은혜 씨를 기리는 의미입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7살 때 아버지를 잃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시면서 성을 바꾸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을 지우고 새 출발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본명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했었습니다. 리처드는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은혜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을 가족같이 아끼셨어요. 화재가 났을 때도 본인의 안전보다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키려 하셨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분의 딸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의술은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리처드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타인을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되다니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리처드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 소녀는 제 생명을 구했고 제 인생에 진짜 은혜를 남겼습니다. 20년 전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게 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를 처음에 학생이 뭘 아냐며 비웃던 미국인 승객도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당신은 진짜 의사다. 그의 사과를 받으며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환영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유나가 사람도 살리고 아빠도 만나게 해줬구나. 엄마도 리처드를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이제야 아픈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제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어요.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의료인의 자세라는 이유였습니다. 교수님들도 자랑스러운 제자라며 격려해 주셨죠. 같은 학과 동기들도 진짜 의사 같다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주었어요. 몇 개월 후 하버드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더 성숙한 의대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확실히 심어주었어요. 생명 앞에서는 두려움보다 용기가, 망설임보다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는 목을 찌른 게 아니라 인생을 꿰뚫었던 거예요.